자, 여러분 강의 시작할게요. 우선 보통 제 직무 스터디 참여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정도 퀘스천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안개 속에서 오시는 거예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직무를 초이스해야 될까? 그 퀘스천이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취업이 힘든 상황인데 나의 취업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어떤 직무를 선택해야 될까? 그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오늘 강의는 일단 직무 스터디 진행되는 과정,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서적이나 내용들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도록 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오프닝 강의는 저는 좀 두 번째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여러분 기술적으로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의 내용은 오늘 크게 한 세 가지로 요약될 듯 합니다. 시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이 빠릅니다.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오늘은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리소스가 낭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결정의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타겟을 하게 되죠. 업계, 기업, 직무가 될 겁니다. 그 타겟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의 문제에 있어 가중치를 잘못 배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액션 플랜을 어떤 식으로 꾸려가야 되냐, 거기에 이제 오늘 직무 스터디의 테마가 되고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는 직무가 위치할 거예요. 직무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직무는 그냥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잡을 찾는 거, 그거 외에 별도로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많아요. 3월이면 바로 시즌이 열려요. 그쵸? 거기서 여러분들 물론 여기 좀 저학년 분들도 계실 듯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3월 시즌에 집중하셔야 되는 분을 일단 기점으로 놓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대는 여러분들 이제 직무 스터디를 따라오시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제 당부 말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직무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제가 뭐 자소서나 면접 관련되는 얘기도 좀 첨언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첫 번째는 이제 스펙이에요. 그쵸? 스펙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스펙은 A, B, C, D 문제가 아니라 패스 페일의 문제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학교에 다닐 때 경영학 원론을 수강을 했어요. 그런데 D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재수강을 해서 A나 B로 올리는 게 합당한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패스 페일 과목들 듣죠? 페일하면 어때요? 졸업이 안 되니까 당연히 재수강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패스되는 순간 손에서 머리에서 놓습니다. 스펙도 마찬가지예요. 적정 수준의 스펙에 다다르는 순간 여러분들은 스펙을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학생들을 보면요, 놓지 않아요. 아니, 못 놓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타이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집착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대학교 간판 목에 걸고 계시고 그 간판을 조만간 개배해야 돼요. 개배하기가 쉽진 않죠. 이런 타이틀적인 측면에서 본인 자신이 집착을 하게 되고, 두 번째가 더 심각한 문제인데 내가 취업이 안 되니까 그 원흉을 스펙으로 많이 돌립니다. 그래서 어학 등급이 한 등급이 올라가면, 자격증이 하나 더 추가되면, 공모전에서 상을 타면 뭔가 상황이 바뀔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가정하세요. 근데 실전에서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백날 얘기해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자소서를 기업에서 어떻게 다 읽어볼 수 있겠냐. 여러분 정말 다 읽어봅니다. 지금 C그룹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제 여러분 다시 또 시즌이 열리겠죠. 그 시즌 때는 이렇게 골방에서 TF팀 꾸린 다음에 다 출력한 다음에 읽어봐요.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합격, 불합격을 나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러면 두 장의 텍스트로 출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여러분들 학교도 안 보이고요. 여러분들의 토익 점수도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이는 건 두 가지예요. 자기소개서 내용하고요, 여러분들의 전공만 보입니다. 그렇게 지금 전용 프로세스를 C그룹 같이 좀 채용계에서 앞서가는 기업들은 꾸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매한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부분에 많이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스펙에 다다르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영업팀에 신입사원이 2명이 입사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토익이 900이고 얘는 700이야. 그러니까 얘는 영어를 잘하니까 해외 거래선을 맡기고 이 친구는 로컬 거래선을 맡겨야지. 이렇게 판단하는 영업부장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 숫자가 의미 없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고 기업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입사하는 사람들을, 신입사원들의 스펙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기업이 열광을 했지만 이제는 그 스펙이 정말 의미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삼성에 04년도에 취업을 했습니다. 제가 입사하던 당시에 제 동기들 중에 어학연수를 갔다 왔던 비율은 한 3할이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흐른 후에 인계원의 신입사원 교육 업무를 담당하러 떠났을 때 제가 담당했던 팀원들의 그 비율은 한 5할 정도로 올랐고요. 지금 입사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 그 비율이 한 7할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걔네들한테 이제 영어 프레젠테이션이나 컨퍼런스 콜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시켜보면 퀄리티는 여러분 대동소이해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달러가 다 어디 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업도 그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남은 시간 동안 특히 바로 3월에 시즌을 뛰셔야 되는 분들은요, 스펙보다 다른 부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표를 보여드리면, 이게 경총 자료예요. 뭐 사람인 인크루트 그런 자료 아닙니다. 여러분들 취업이 스펙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시죠? 구직자들의 스펙은 놀랍도록 상향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격자들의 스펙도 따라 올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가 입사한 즈음과 요즘을 비교해 봤을 때도 붙는 사람들의 기준의 스펙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12년도 제 학생들 중에 한 친구는, 이 친구는 저 3년제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일반적인 4년제 학사학위가 없어요. 근데 삼성에 지금 입사를 했습니다. 자, 학사학위가 있어야지 여러분 G3 직군으로 진입을 할 수 있거든요. 학사학위는 학점은행제로 취득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본인의 원래 타이틀이 학교가 아니에요. 학점은행제 학사학위입니다. 근데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삼성 DMC 직군 연구개발 직무로 입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스펙보다는 더 본연의 그 경쟁력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시장은요, 남들하고 똑같이 자소서 쓰면 떨어집니다. 당연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면접장에서 남들이 답변하듯이 비스무리하게 답변하면 떨어지십니다. 결국 이 시장은 뭐냐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붙을 수 있죠. 자명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가 숫자가 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숫자가 정말 엄청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숫자의 차이는 여러분들만의 리그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로 느끼시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을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미미한 차이에 불과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차별화되는 포인트를 직무로 가져가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학생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면요, 차별점을 기업으로 많이 다가가십니다. 12년도 하반기에 삼성 자소서 항목이 획기적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아마도 13년도 상반기에 이런 시류를 따라가는 기업들이 또다시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성의 자소서의 제1반 항목이 뭐였냐면, 옛날에는 자기소개 성장과정 적으라는 거였는데 1번이 너 왜 삼성에 지원했냐입니다. 여러분들 삼성에 왜 지원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왜 사트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삼성이니까 지원하는 거죠. 그쵸?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쵸?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글로벌 브랜드 같이 넘버 10 지니, 뭐 애플과의 스마트 전쟁에서 우위를 점점 했고, 무슨 뭐 진정한 퍼더 휴먼, 진정한 하이 테크놀로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결국 삼성이 잘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밥숟가락을 놓겠다. 그 논리죠. 삼성이 정말 원하는, 내가 삼성이 지원하는 구직자들에게 원하는 삼성의 인재상은 뭘까요? 그걸 여러분 기업으로 푸시려면 안 됩니다. 결국 직무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삼성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 어떠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캐릭터는 굉장히 적합화되어 있고, 이 일을 하기 위해 나는 어떠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 이 일을 어떻게 발전시키냐는 그 플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장소가 나는 삼성이었으면 좋겠어. 왜? 삼성이 잘 나가서가 아니라 삼성의 과거 이력, 그 다음에 삼성의 미래 가치를 봤을 때 나하고 주파수가 맞아. 이 논리가 여러분 가장 적합하겠죠. 이 논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려면 여러분 사실 직무밖에 무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홈페이지 그 자소서 쓰기 전에 해당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 3시간 정도 열심히 서칭을 하십니다. 그럼 뭔가 대단한 걸 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몸이 근질근질해서 자소서에 실컷 적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적게 되는 내용들은요, 여러분들만 적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쟁자, 여러분들의 친구들도 다 적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글을 읽는 독자,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나 진부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여러분들 그 기업 말고 여러분들의 추상적인 인성 역량으로 어필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 창의, 열정, 인하, 단결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신데, 이런 인성 역량들은요, 논거가 차별화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답변이 나오지 못해요. 결국 여러분 제가 후술되는 내용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직무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직무는 단순히 여러분들의 선호도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취업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키 석세스 포인트가 됩니다. 제가 좀 자세하게 계속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직무 얘기하기 앞서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독치닥치 뭐 이런 데서 채용 공고를 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쓸까 말까 보통 한 3초 4초 고민하세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한 서너 가지 팩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기업 타이틀입니다. 그쵸?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뜬구름 소리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잠깐만 할게요. 여러분들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취업하기에 왜 이렇게 열심히 뛰죠? 저는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봤어요. 결국 여러분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지위 향상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지속 성장입니다. 그런데 자, 지위 향상적인 측면에서 타이틀은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또래, 특히 뭐 대한민국 젊은 층에서 요즘 가장 성공한 롤 모델로 누가 뽑히죠? 안 교수가 많이 뽑히시죠. 안철수 교수, 그쵸? 자, 안 교수의 첫 번째 타이틀은 어디입니까? 시작은 서울대 의대죠.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 안 교수가 서울대 의대에서 시작을 하지 않고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서 시작을 했으면 저는 지금의 안 교수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멋진 두 번의 비틀기가 있었죠. 서울대 의대라는 탄탄대로를 버리고 벤처업계에 투신을 했고, 벤처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후에는 누구처럼 뭐 야구단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그 전문 경영을 세운 다음에 본인은 호련단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 두 번의 비틀기가 안 교수의 성공 신화를 만들었어요. 물론 뭐 우리 개 중에는 뭐 잡스나 정주영 회장님처럼 뭐 그런 거 타이틀 무시하고 성공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녹록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높은 타이틀은 다 뭐가 있죠? 당연히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평생 직장인 개념은 여러분 깨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반드시 취업하신 후에도 이직을 경험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고 성공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자, 그런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전략을 많이 구사하셔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삼성이 12년도 하반기 4,500, 상반기 4,500, 9,000명을 뽑았습니다. 대조를. 엄청난 숫자예요. 13년도는 더 늘어나겠죠. 그쵸? 자, 그런데 12년도에 경력사원은 5,000명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지 않은 숫자죠. 그쵸? 물론 거기 박사 인력이 녹아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굉장한 숫자입니다. 실제로 제가 기업에 있을 때 제 맞은편에 있던 과장님은 효성에서 오셨었고, 제 맞은편에 있는 대리는 파트론이라는 코스닥 회사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같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도 여성 구직자들이 제법 많이 오셨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구직시장은요 여성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성 구직자들이 취업 안 된다고 추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의 남녀 신입사원 성비가 8대2 정도 수준입니다. 남자가 당연히 8이죠. 그다음에 삼성이나 코오롱처럼 여자 많이 뽑는 기업이 7대3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성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데, 기업이 경력사원을 뽑는 채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 파이가 커져서 인력 풀을 늘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쳇말로 빵꾸를 때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빵꾸의 원인에는 육아 결혼 문제가 상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초기 진입에 더 신경 쓰는 게 맞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타이틀은 제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